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월요일부터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뽕.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선거에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침 많이 닦고 오셨어요? 네, 닦고 왔습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오늘 워낙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 그러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왔습니다. 계속 하시죠, 뭐 계속. 좋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십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돌연 도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얼마 전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설전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뉴스다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글자로 의견을 보내주시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이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제 키맨이라고 불리는 남욱 변호사 오늘 오전에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에 출석했는데, 네. 자 오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사실 0시에 이제 그 구속 만료로 나왔고요. 이제 10시에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을 한 거죠. 와서 얘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라는 게 2015년 2월부터 당시 성남시장실 측 지분이다라는 걸 김만배 씨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근데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 하니까 당시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1년 말을 전 이맘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솔직하게 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감옥에서 내가 20억이면은 뭐 좀 싸게 그 대통령과 좀 그 인연을 맺을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 천화동인 그 1호 실소유주를 둘러싸고 1년 전부터 그분 논란이 있어왔는데 네. 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측근들 그러니까 이재명 측 시장 측 사람들이 이쪽에 사실상의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이 이제 앞으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후폭풍도 불러일으킬 듯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표 오른팔이라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이 됐죠. 일단 최수영 평론가 아까 얘기했던 이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화동인 1호 자기 거다. 누구한테 준 적 없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세 사람이 성남에 있는 노래방에서 녹취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그게 마치 유동규 씨 것인 것처럼 또 뉘앙스로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언제 풀려나죠? 24일이죠. 24일 날. 24일.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재판을 봐야 돼요. 남욱 변호사는 지금 본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입장이 바뀐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짧게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씨 중에서 유동규 남욱의 진술은 지금 다시 일치하고 김만배 씨 진술은 또 약간 좀 입장이 바뀌지만 약간 오락가락 한다는 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이게 두 사람이 말을 맞춘 듯이 마치 그 전에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회유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뭐 이야기가 다르든 같든 간에 저는 볼 때 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진술만 갖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너무 헷갈려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그러니까 뇌물 건지. 사건이 사실은 이제 증거가 없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돈 줬다는 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어쨌든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법원의 시간에 얼만큼 제출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아직까지는 언론에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증거가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재판의 네. 중요한 어떤 키가 될 거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씨 말을 100% 믿을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그래요. 내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정진상 실장 구속이 이후에 됐죠. 구속이 돼서 사실은 구속하면서 그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네네. 했어요. 그 범죄 사실의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래 소명에 대해서. 소명은 그냥 아니, 인용 잘 안 해요. 됐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예컨대 또는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성은 있지만 구속됐으니까 범죄가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나 그런 언론 보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구속은 됐다고 보지만 또 구속 적부심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그 변호사인들이 논의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도 서욱 전 장관 구속 적부심 풀려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 한 번 더 판단을 받고 있어요.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했더니 이번에는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재판부에 있다 따라서. 그래가지고 네. 구속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여당은 공격을 하시는데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찰 칼끝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의혹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장동만 말씀드릴게요. 원래 대쌍성이라 그래서 대장동 쌍방울 성남 FC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아니니까 빼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대장동 사업은 공공기관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규정을 바꿔서 SPC가 원래 이제 해야 되는 SPC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성남의 뜰이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민간업자 참여를 허용하게 했는지 그 부분 하나 밝혀야 되고 두 번째가 원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왜 삭제가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뜰은 사실은 자기 지분이 50%나 갖고 있는 성남시 측 지분인데 1,827억 원밖에 못 가져갔고 이익을. 그다음에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지니까 바로 화천대유는 7% 지분 가지고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이것에 얼마만큼 이재명 시장이 영향을 행사했느냐. 요것은 두 가지. 네. 세 번째는 대장동과 원래 그 옆에 있는 일공단을 함께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개발해 준 거서 대장동 일당들이 이 말하자면은 일공단에 대한 이 자금 확보 2천억 원을 손쉽게 줬다. 자,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혐의가 지금 최수영 평론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1년 전부터 1년 들었던 전부터요. 얘기예요. 예. 자 어쨌든 정 실장 조사를 검찰이 마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 조사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속적부심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하겠지만 지금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다 구속됐는데 정진상 실장이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10일까지가 어쨌든 구속 기한입니다. 그러면 이때 조사를 마친다면은 올해 안에 이르면 올해 안에 그러니까 바로 20일 이후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소환 조사 가능하다. 그렇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아니라고 그래봐야 이제 뭐 한 달, 40일 남았어요. 40일. 사실밖에 안 남았네. 최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의 SNS 글을 올렸고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실장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증거가 아닌 유동규 본부장이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검찰이 요구한 압수수색에도 모두 협조했다. 증거 인멸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 정무정 실장인 공인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억지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단일 대오에도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호명했던 최측근 확인해 줬잖아요. 김용하고 그래도 뭐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 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이 측근들이 다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지금 마지막 칼끝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이때쯤은 좀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당의 당직자에 불과하거든요. 민주요금 부원장, 그다음에 정무종 실장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으면은 당원 80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시면 당직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게 당원 80조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적용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이 한 몸으로 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당내에서 일각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모든 당직자들이 여기에 우리가 당직자 혐의에 민주당이 다 쓸려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 단일 대우의 균열나는 목소리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일 대우의 균열은 아니고요. 몇 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홍천 의원이나 몇 분 얘기하시는 건데 뭐 그분들 박용진 의원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은 기소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겠죠. 거기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마치 그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보호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고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몇몇 분들의 얘기가 전체 의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듣고 계시던 청취자께서 예. 근데 왜 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1년이나 걸렸어요? 웃깁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진술했겠죠. 예. 청취자분께서도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출근길에 약식 브리핑,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정 중단을 하겠다고.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뭐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히 뭐 이유를 밝힌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MBC 기자와의 그 비서관과의 설전 문제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저는 그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 발언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여론적 논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이 아니고 도어 스토핑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 1층 로비에다가 뭐 가벽을 설치하고 합판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아직 저는 화면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뉴스에 익숙하죠. 예, 익숙하죠. 근데 대통령이 밑에 양탄자 빨간 양탄자 깔려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도어 스태핑하는 이제 네. 로비입니다. 로비인데 기자실은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기자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반 투명 유리 이렇게 문을 무릎 아래 돼 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가림막이 나무 합판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보일 수가 천장부터 없어요. 바닥까지 꽉 그러니까 설치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그러니까. 거죠. 나무.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신청을 받아야 드나드는 건데 어쨌든 과거에는 대통령이 드나들고 출퇴근하고 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해외 정상들도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드니까 기자들이 상시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 이것을 도어 스태핑과는 직접 연관시키지 말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태 관련 이게 아마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같아요. MBC 이기주 기자 예, 맞습니다. 대통령실에 이기정 비서관. 이름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 비서관 둘이 어떤 언쟁이 있었던 거 이런 일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해서 이런 잠정 중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뭐 미디어 전문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통을 하는데 본인들이 뭐 예를 들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뒤에다 질문하든 앞에다 질문하든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들어가는데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대답하고 안 하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어 스태핑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거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만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이제 이기주 기자의 이런 행동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
가지고 이걸 중단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현안마다 다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웠을 거다. 근데 꺼리를 못 찾고 있다가 이기주 기자와 이기정 비서관 간의 갈등이 부각되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사실 최 교수님의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도어스태핑이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참모들은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는 저 도어스태핑 좀 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여기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런데 도어스태핑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출근길에 국민이 궁금하는 것에 답하다. 뭐 이런 그 정말 말하자면 소통의 그 방점을 찍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감없는 이야기들이 바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고 그게 순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때 이기주 기자 했던 행동을 보면은 대통령이 저는 그래요. 침묵도 저는 의사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 돌리고 가는 데 대고 뭐가 악의 뉴스 나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 나고 얘기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말하자면은 추궁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본연의 순기능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번 당시 이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바꿔서 다시 신장 재개업을 할 방법들을 좀 찾는 그 시기를 갖는 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장 재개업 안 할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한다고 봐요, 저는. 다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기주가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죠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했어요. 두 번 그러니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봐.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침묵했어요. 그럼 침묵해는 기자는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자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톤을 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질문도 질문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뭘 추궁을 해요? 아니죠. 아니 여기까지 아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자 입장에서 뭐가 악의적인지 대답해달라고 얘기한 거 대통령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청취자 그럼 여러분들도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뉴스를 통해서 그 당시의 현장 상황은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자, 두 분 이야기 참고하시고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정치권의 이 도어스태핑 그만둔 거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김행 전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청와대 출입 기자는 그 언론사의 1호 기자입니다. 가장 실력 있고 예의 범절을 갖춘 기자가 나갑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시는 경우에는 예의 범절을 갖추는 것을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제가 그 대변인 시절에도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죠. 대통령 인터뷰 끝나고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입니다. 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현정 CBS 뉴스에 출연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예의 범절이 없다 대통령한테. 예의 범절이란 단어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태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좀 격식과 품격을 갖추어서 질문하면 뭐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 얘기인데 예의 범절이라고 하니까 뭐 좀 다소곳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들릴 수 있어서 좀 그렇네요. 짧게 아니 공치. 예의 범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무슨 예의 범죄를 지키면서 질문해? 아니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했던 기자도 있어. 그분이 나중에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의 범죄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CNN 기자하고 싸운 거 보셨죠 예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대로 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면요. 그럼 문제가 옆에서 됐어요? 도와줘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저는 기자는 어떤 상황에는 질의해야 된다고 보고 공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예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옹졸하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CNN, NBC 기자하고도 당신은 기자의 자질이 안 돼 뭐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았고 CBS 그 기자하고도 한번 치고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가림벽을 설치하거나 도어스태핑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무섭잖아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졸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언론 인식보다 더 나쁘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옹졸한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네, 자 여야 비대위원과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대통령의 도스태핑 중단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핑계가 좋다. 예. 핑계가 좋다. 예. 핑계죠. 핑계. 신장 재개업한다니까요. 김건모의 뭐 자. 핑계로 들으면 어떨까? 그다음 초지일관 가. 예. 갑질하지 마. 도락 닫다. 내 말 잘 들어. 정말 잘했어. 오, 이분은 도스태핑 중단한 거에 대해서 예, 동조를 하시네요. 6개월 소통. 6개월만 도스태핑 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예의 좀 갖춰. 이건 누굴 향해서 했을까요? 예의 좀 갖춰. 네. 뭐 그건 당연히 뭐 네. 네. 누가 하랬나? 누가 하랬나? 누가 하랬나? 그렇죠.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죠. 민주당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국회 12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야당당이 국조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24일 날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각 당에 그 국조위원들 그 명단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다 예. 제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니까요. 다수당 야3당이 모두 다 공조를 했기 때문에 처리되는 큰 문제가 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조요구 거부하기로 당 공식 입장을 정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 거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하자라고 다시 역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면 야3당이 하면 되니까. 다만 그렇지만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얘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방조사를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수사 결과 보고 함께 하자 미진하다면 그렇게 오늘 주호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핑 중단한 데 대한 두 분의 생각, 두 분도 5글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예정된 수순. 진봉이라 하였는가 이제는 봉침이 많이 약해졌구나. 약해졌다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너무 평범하대.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찔리겠냐 이거. 꿀 좀 드셔야 되겠어.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문 다시 열길. 최수영이라고 하였는가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